준혁은 늘 아내 수진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작은 기념일부터 시작해서 수진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면 준혁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할 때는 미리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놓습니다. 수진은 살림살이에서 완전히 젬병이라 그런 아내를 위해 준혁은 요리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어머, 오늘 돼지갈비찜이네. 너무 맛있겠다. 당신, 고마워. 나도 요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배우려 해도 시간이 없어. 그래도 당신이 잘하니까 다행이야. 아내가 고맙다고 할 때 준혁은 피곤했다가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맛있다고 하면 모든 시름을 다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탁물은 밤늦게라도 정리해 놓습니다. 준혁은 가사와 직장,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가능한 일찍 퇴근하거나 공휴일에는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아니야, 당신이 쉬어. 나는 이 정도 일 가지고 쉬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그렇게 남편은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며 살고 있습니다. 수지는 알뜰했고 상냥했습니다. 부부는 누가 봐도 천생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준혁의 사랑은 깊고 한결같았지만 그 사랑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1박 2일 워크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워크숍 가니까 당신 식사 잘 챙겨 먹어.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어디로 가는데? 응, 속초, 강바람도 좀 쐬고. 속초라면 옛날 우리 갔던 곳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마침 내일 거기로 가.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끼리 언제 날 잡아서 속초에 가보자. 내일은 혼자 다녀올게. 수지는 기분이 들떠서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속옷과 하이힐 등을 넣으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는 준혁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워크숍인데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네. 사실 말이 워크숍이지. 대부분 휴양이라고 생각해. 수지는 그날 밤 준혁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아내는 떠났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혁은 썰렁한 집에 혼자 남아 식사를 했습니다. 늦게라도 들어오던 아내가 없으니까 괜히 울적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내는 준혁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수지는 화장이 짙어졌고 하이힐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휴대폰을 쳐다봤고 잠을 잘 때도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귀가 시간이 갈수록 늦어지더니 최근에는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동창들 모임, 회사 회식, 프로젝트 미팅, 친구 모친상, 1박 2일 워크숍. 그리고 말하는 게 차갑고 때로는 대화 나누는 걸 귀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특히 잠자리에 무척 소극적이고 대부분은 피곤하다고 피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사 5년 차 능력 있는 팀장이었습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 덕분에 회사에서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부장 현우와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수진에게 업무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그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수진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부장님, 나는 이제 부장님 없으면 못 견뎌요. 그걸 아세요? 알지. 그래서 내가 더 잘해주려고 하잖아.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 시간은 여유로워. 만나고 집에 가면 바로 생각이 나요. 부장님 거친 호흡이, 손길이. 그럴 때 전화해. 기회가 되면 내가 그 집으로 쳐들어갈게. 안 돼요.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해요? 그까진 놈, 이제 지겨울 때도 됐잖아? 아직도 사랑이 남았나 보네. 사랑은 무슨, 그냥 의무 같은 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 소릴 들으면 괜히 질투가 나네. 그런 놈과 나를 비교하는 건 자존심 문제야. 무슨, 부장님과 어떻게 비교를 해요? 염려 마세요. 늦은 야근, 잦은 회식은 수진의 변명이 되었고, 준혁은 그런 수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된 회사 생활에 지친 아내를 위로하며 더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고 평일 저녁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며 소박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현우와의 은밀한 만남이 잦아질수록 준혁에 대한 죄책감은 깊어졌지만 동시에 현우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묘한 중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정한 남편의 아내로서, 다른 하나는 직장 상사와의 위험한 관계 속에서 1박 2일의 워크숍이 끝나고 올 때도 준혁은 아내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피곤할 텐데 일찍 쉬어. 간단한 욕이라도 만들어 줄까? 아니야. 됐어. 저녁 먹고 왔어. 나 씻고 잠 좀 잘게. 깨우지 마. 수진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점이 수진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자신이 많이 모자라서 그럴까? 준혁은 자신의 급여를 모두 아내 통장으로 매월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한 달에 쓰는 돈이라고 해야 커피값, 그리고 애경사 비용 정도였습니다. 준혁은 술도 좋아하지 않았고 골프나 레저에도 돈 쓰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비용이 든다면 책값 정도였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껏 저축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믿고 또 믿었습니다. 수진의 잠을 자는 동안 준혁은 그의 캐리어에서 짐을 꺼내 세탁물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의 속옷을 꺼내는 순간 함께 나온 게 있었습니다. 콘돔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용한 콘돔이었으며 갑자기 구역질이 났습니다. 얼른 치워버렸습니다. 워크숍에 콘돔이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에 걸려 일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일부러 모르는 채 했습니다. 수진이 민망해할까 싶어 아예 못 봤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수진은 잠에서 깨어나 캐리어에 짐이 다 정리된 것을 보고 갑자기 짜증을 냈었습니다. 당신이 캐리어 정리한 거지. 이건 내 짐인데 왜 당신이 손을 대고 그래? 프라이버시도 몰라? 나는 당신 피곤하니까 대신 정리해준답시고 한 거지. 별거 없던데. 아내는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아무리 부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준혁은 그 소리에 다소 황당했습니다. 선을 넘은 수진이지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준혁은 더 이상 큰 소리가 나오길 원치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앞질러 나갔나 봐.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 아내는 휑하니 준혁을 옆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나가면서 뒤돌아 한마디 더 했습니다. 간혹 당신은 구태스러워. 마치 옛날 노인 같아. 준혁은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게 구태스럽다니. 도대체 아내가 원하는 건 뭘까? 그날 이후 며칠간 아내 수지는 거의 매일같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때는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어느 때는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전화 연락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일처럼 아내를 기다리는 것도 이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건 죽음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이 잔뜩 곤두서서 일상의 다른 일들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숨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자는 척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깨어 있나 잠들어 있나가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는 게 곧 길이고 법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준혁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늘 피곤하고 회사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그것을 회사 일부 간부들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뭔가 넋이 빠져 때로는 멍하니 초점을 잃은 시선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시련을 당한 사람이거나 집안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준혁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심해져 갔습니다. 준혁이 식탁 맞은편에 뻔히 앉아 있는데도 그 앞에서 대놓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았습니다. 때로는 희죽거리고 때로는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노력으로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수진의 차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 낯선 브랜드의 담배 한 갑. 수진은 흡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준혁은 수진의 핸드폰에서 알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현우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정한 호칭, 은밀한 약속들.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준혁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불장난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아내 회사를 검색해서 이현우 부장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직속 상사였습니다. 그 역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의 사이는 금세 식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실수를 다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온전할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아내를 위한 수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 케이크였습니다. 준혁은 낮 시간에 아내에게 2번에 걸쳐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집에서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를 하자.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옷이 너무 화려해서 색깔이 너무 원색이 아니냐고 했더니 패션에 대해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마. 당신이 언제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아침부터 기분이 상해서 나갔으니
저녁에 또 늦게 들어올까봐 준혁은 노심초사하며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내가 이른 시간에 집에 들어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늦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새벽 3시가 다 돼서 왔습니다. 기념 케이크는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워크숍이 있다며 짐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알 필요 없다는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 출장 가는 곳을 모르냐며 물었더니 당신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구태스럽다는 거야. 생각이 고루하고 진부해. 아내의 준혁에 대한 무시는 날이 갈수록 더 거칠고 막무가내 식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아내를 기다리던 준혁의 마음은 점차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이 잔뜩 곤두서서 일상의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밤은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짓밟힌 준혁은 철저하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하며 수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준혁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고 오히려 남편의 다정함에 안도했다. 준혁은 우선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아내의 상간자 이현우의 가족, 특히 아내에 대해 연락처 등을 확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두 사람이 모텔 등에서 함께 있는 사진도 부탁했습니다. 성금을 원한 흥신소 직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흥신소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현우는 아내 최민서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우선 현우의 아내 민서에게 접근했다. 민서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현우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간녀의 남편입니다. 상해 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와 상의할 일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소송하면 되지. 현우의 아내 최민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증거들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준혁은 현우와 수진이 함께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캡처한 사진을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최민서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출장에 대해 어렴풋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물증이 없었기에 그저 불안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준혁은 민서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두 사람은 이후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민서는 준혁에게서 위로와 공감을 얻었고 준혁 또한 민서와 함께하며 복수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예상치 못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민서와 늦게까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각기 입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준혁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구로부터 위안받는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왜 일찍 이 사람을 못 만났던가 안타까웠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무례함에 지쳤습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인 현우는 남자의 우월성을 무척 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남자는 어떠어떠해야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마초적 남성의 대명사라고 자랑하는 사내였습니다. 함께 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민서는 따스한 준혁의 배려심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공동전선을 만들자는 계획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이 민서와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그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수진의 물음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벼르고 벼른 눈치였습니다. 술에 취한 준혁은 긴장이 풀어진 상태였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왜? 언제나 기다려준 건 나였는데 당신이 기다릴 이유가 있나? 누구하고 술을 마신 거야? 여자 생겼어? 여자. 너처럼 뭐라고? 그건 무슨 말이야? 너처럼이라니. 됐고 다 필요 없어. 이젠 다 필요 없다고. 나도 내 인생을 찾아갈 거야. 수진의 인상이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앙칼진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언제 당신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 왜 그래? 준혁은 그대로 침대에 엎어졌습니다. 그에게선 시큼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은 최근 현우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남편 놈하고 내 마누라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던데. 알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요령이 없는 사람인데, 부뚜막에 먼저 앉는 놈은 따로 있는 거지. 부장님, 아내분은 우리 관계를 알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둘 만나지. 그쪽 남편이 우리들의 관계를 알고서 내 아내한테 접근한 거지. 순진한 아내를 꼬드겨서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순진한 건 남편일 텐데요. 워낙 숫기도 없고. 지금 남편 순수하다는 거 자랑하는 거야. 내 앞에서 아니에요. 부장님, 아내분이 순진하다고 해서. 내 와이프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부추겨 엉뚱한 짓을 벌리는 그 남편 놈이야말로 비열한 자식이지. 그 말에 수진은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막말로 착한 것으로 따지면 자신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무척 잘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런 남편이 따분하고 진부하다고 무시했던 자신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부장의 카리스마에 눌려 다른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남자다움에 아직도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장님, 우리 감정 상하지 말아요. 그 둘이 뭘 어쩌겠어요? 그러다 지풀에 꺾어지는 거지. 수진이 남편은 이혼은 절대 생각 못할 사람이라는 건가? 네, 저희 관계를 알고도 지금까지 내색 한 번 못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감히 이혼을 입에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걸 상상조차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진 자신은 사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왜 부장의 아내와 가까워진 것인지,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괜찮을 건지 의구심이 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남이 가져가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빼앗길 수는 없고 그냥 영원히 옆에 처박아 두고만 싶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느 날 민서에게 좋은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민서는 그동안 남편한테 더 친밀하게 대해줬습니다. 이번 회사 창립 기념일에 자기 남편이 행사 총괄 책임자로 사내에서 입지가 확고해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준혁은 모든 걸 폭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준혁은 아내 회사의 창립 기념일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영상 촬영 세트를 설치해 놓을 겁니다. 준혁은 사내 동기인 박 과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산팀 직원 2명이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그들의 신세를 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먼저 현우에게 접근하여 행사 영상 시스템을 무상으로 지원 설치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는 준혁 회사의 IT 소모품을 많이 사용해 달라는 원칙적인 요구뿐이었습니다. 당연히 행사 책임자로서 무상이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지는 자꾸 남편이 민서와 만나는 것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신경을 안 쓰려고 부단히 애를 썼으나 마음같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해 봤습니다. 사랑. 자신이 준혁을 사랑했다면 현우와 불륜에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이 부장을 좋아한 것은 준혁에게서 느낄 수 없는 남자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다움이라는 게 남편 준혁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인가?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누구보다 수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냥 이 부장의 위압적인 카리스마에 눌린 것은 핑계고 사실상 남의 남자와 자는 스릴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을 어떤 식으로 합리화하든 상관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싶었던 것이다. 뭐든 자신이 하는 대로 놔두는 남편이 있었으니 뭘 못해보겠는가. 자신이 바람을 피워도 절대 이혼 소리를 못할 남편이니 까짓것 스릴 있는 불륜을 맛본 것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불륜을 남편이 알았을 때 당장 난리가 날 것 같았다면 수진이 이렇게 쉽게 불륜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만한 남편을 둔 기분에서 저지른 불륜이라니. 수진은 준혁을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남자로 여긴 겁니다. 그 얼마나 준혁을 멍청한 남자로 만든 것인지 수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바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수지는 자신이 남편에게 너무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떻게든 자신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수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수지는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여자 생긴 거 알아. 만나지 마. 제발,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수지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건가? 당신은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나는 수진에게 언제나 고분고분하고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이혼도 못하는 그럴 남자였지. 그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에서 나를 가장 바보 취급한 건 당신이야. 나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은 거지. 왜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갈 공명이 울고 가겠네. 그나저나 당신 회사 창립 기념일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자고 축하해줘야. 알았어. 같이 가. 팀장 이상급은 부부 동반이 의무적이야. 준혁은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석하게 되었으니 그쪽도 남편과 함께 참석하라고. 며칠 후
수진의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축하연에 준혁도 참석하였습니다. 민서도 현우와 참석했습니다. 식순에 의해 진행되면서 회사 연역에 대한 영상이 비춰졌습니다. 이어서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중소기업 청장의 축하가 있었습니다. 이현우 부장은 행사 총괄자로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안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빔 프로젝터에서 현우 자신을 클로즈업한 영상이 나와 크게 놀랬습니다. 하객들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설명하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경영진들은 무슨 일인가 연신 이 부장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도 잠시 모든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영상에는 현우와 수진이 함께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이어서 두 사람 간의 문자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확대되어 찍혔습니다. 준혁과 함께 있었던 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핏기가 싹 빠진 얼굴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시벌개진 이 부장은 영상을 끄려고 영상 조작실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곳에는 이미 영상 장비를 대여해준 준혁 회사의 박 과장 등이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장은 악을 썼습니다. 너희들 모조리 고소할 거야. 이거 명예훼손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야. 그때 준혁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봐, 불륜남.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남 탓할 거 있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어? 이 부장은 겁에 질려 다리를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준혁이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수진, 당신이 좋아하는 이 사람의 남자다운 카리스마는 어디로 갔나? 비열함만 있는데.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용서하기에는 우린 너무 멀리 왔어. 끝을 봐야지. 이렇게 하면 남자다운 건가? 한 번 실수했잖아. 두 번 다시 실수 없을 거야. 아니,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다른 남자를 느낀 너는 내 아내로 만족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까지야. 내일 이혼 서류 갈 거니까 서명해. 준혁은 돌아서면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인상으로 축 처져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듯 했습니다. 민서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참, 그동안 살면서 얘기 안 한 게 있어. 나 며칠 있다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 대표이사가 원래 아버지였는데 은퇴하셔. 취임식에는 초정할 수 없을 것이니 미리 알려주는 거야. 수진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지나쳐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더러운 물건 보듯이 수진과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행사는 파장이 났고 회사의 이미지는 먹칠을 했습니다. 연회장 상황은 즉각적으로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삽시간에 세상을 덮었습니다. 수진과 현우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각종 SNS 계정은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현우는 이혼 소송당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민서에게 넘겼으며 준혁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수진도 이혼 조정으로 준혁과의 인연을 끝냈고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수진이 먼저 현우를 찾아갔으나 현우가 재수 없는 년 때문에 패가 망신했다며 손절했다는 겁니다. 이후 수진에 대해선 소식이 없었으나 소문에는 어디 지방 한식당에서 홀서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혁은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 일에 몰두하고 민서는 미국으로 그림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분수를 모르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